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AWS 쿠버네티스 서비스 자세히 보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 AWS 정영준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쿠버네티스와 그 다음에 아마존 EKS 그리고 쿠버네티스에서의 로깅과 모니터링 그리고 스토리지, 오토스케일링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앞서서 쿠버네티스와 그 다음에 EKS, 로깅,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뒤 세션에서 스토리지, 오토스케일링에 대해서는 우리 이창수 매니저님께서 올라오셔서 같이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본 세션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미 컨테이너 내지는 다커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쿠버네티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들어서 알고 계시거나 이미 쿠버네티스를 운영 중이시거나 분명히 그럴 거라고 이제 생각되고 있는데요.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쿠버네티스는 이제 2014년에 오픈 소스로 이제 공개된 프로젝트입니다.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대규모의 워크로드에 대한 운영 노하우가 집결된 오케스트레이션 툴로서 원래 이름은 보그라고 불렸었죠. 그래서 처음에 컨테이너 내지는 쿠버네티스의 오케스트레이션 툴을 이제 고민하시던 분들이 쿠버네티스가 이제 들어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과연 우리 프로덕트 환경에서 사용할 만큼 머추어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고객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미 쿠버네티스는 되게 오랫동안 개발되어 왔고 거기에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제 2018년 3월, 그러니까 올해 3월이죠. CNCF에서 이제 완벽하게 인큐베이팅을 끝낸 그레듀에이트 프로젝트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쿠버네티스는 우버나 블룸버그 그리고 뭐 뉴욕타임즈, 이베이, 골드만삭스 이런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이 유수의 기업들에서 컨테이너의 오케스트레이션 툴로 이미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포춘 100대 기업의 72% 이상이 컨테이너 환경을 이용하고 있으며 51% 이상은 오케스트레이션 툴로서 쿠버네티스를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러면 다커하고는 또 쿠버네티스하고 또 다커 수험하고는 또 무슨 관계일까요? 쿠버네티스는 첫 번째, 오픈소스 컨테이너 관리 플랫폼이라는 점입니다. 다커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그 자체라고 한다면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를 관리해주는 플랫폼인 거죠. 그리고 이 컨테이너가 보다 손쉽게 서비스로서 내지는 이제 디플로이먼트 플랫폼으로서 여러분들이 컨테이너를 배포하고 확장하는 것에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툴로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는 여러분들께서 기본 요소로서 여러분들의 응용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기본 요소로서 사용되시기 때문에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설정하시고 관리하시고 운영하시는 거에 그렇게 큰 비용과 여러분들이 개발하시기 위해서 들어가는 많은 노력들이 그다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쿠버네티스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쿠버네티스가 복잡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기존과 조금 다른 접근 방식으로 컨테이너라든지 어플리케이션, 빌드, 디플로이 환경을 접근하기 때문에 생소함에 있어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이지 이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다커 파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커 파일에 여기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다커 이미지, 어느 이미지에서 가져오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이것들 라벨을 통해 가지고서 이미지를 컨트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들이 어떤 포트로 익스포즈 되는지를 설정하고 이것들을 빌드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커에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이미지화되고 이것들이 이미지로 저장된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라이징해서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이 손쉽게 배포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날 수 있을까요? 아까 전에 컨테이너가 쿠버네티스가 컨테이너의 배포 운영 환경을 도와주는 툴이라고, 오케스트레이션 툴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게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렇게 다커를 어플리케이션으로 패키징하고 난 이후에 빌드하고 디플로이하는 어떤 일련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스토리지를 구성하셔야 되고 네트워크를 연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들에 대한 보안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만약에 스케일 아웃이 필요하게 되면 확장을 또 해야 되고 다른 컨테이너의 연관 관계들도 지정하셔야 되겠죠.
물론 다커가 지금 패키징하는 것만 놓고 봤을 때는 매우 손쉽게 설정 파일 하나로 구성할 수 있었고, 여러 랩탑이라든지 운영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포터빌리티, 다커의 포터빌리티라는 장점을 이용해서 배포할 수 있었겠지만, 이 다커의 포터빌리티라는 장점이 오히려 운영 환경에서 이 환경 저 환경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배포하다 보면은 이게 오히려 관리하기라든지 내지는 어떤 제한을 걸거나 보안을 설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다커 컴포즈 파일입니다. 다커 컴포즈 파일에서는 네트워크 설정이라든지 여러 다커 간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었죠. 그래서 다커 파일에 여기 하나가 있으면 이 다커 파일에 대해서 만약에 웹하고 레디스를 연결한다 치면은 다커 컴포즈 파일에서 이렇게 두 개의 다커 이미지에 대한 설정들을 다커 컴포즈 파일에다 다 집어넣어 놓고 이 다커 컴포즈를 업해서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이 배포되는 형태로 운영하실 수 있었습니다. 다커 컴포즈 파일만 하더라도 다커 파일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쉽겠죠. 왜냐하면 다커 파일만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셨으면 지금 이 환경에서 다커 컴포즈 파일에 지정되어 있는 두 개의 다커 이미지에 대한 다커 파일과 그 다음에 스토리지, 네트워크 연결 설정들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해주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해가지고서 운영하시게 되면 스케일 아웃 내지는 뭐 이 다커 개수를 더 증가시킨다든지 내지는 또 네트워크 설정을 또 변경한다든지 이런 설정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바로 이제 쿠버네티스를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조금 더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웹앱이라는 서비스에 대한 야물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쿠버네티스에서 이미지를 가져와 가지고서 배포할 수 있게 설정한 내역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이미지에 대한 디플로이먼트 설정을 합니다. 여기서는 디플로이먼트 종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레이블을 어떻게 해서 얘를 관리하고 네트워크에 연결할 건지에 대해서 라벨들을 설정하고 여기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정 파일만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준비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디플로이하거나 서비스를 딱 레디 시킬 때까지 다른 설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설정 파일을 바로 불러와서 kubectl apply -f 한 다음에 설정 파일에 대한 패스를 지정해 주시기만 하시면 자동으로 컨테이너 이미지를 가져와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서비스 디플로이를 배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여러분들이 서비스 배포하신 내역들을 kubectl get service 내지는 get deployment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배포 환경이라든지 서비스 상태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쿠버네티스가 확실히 다커를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게 해주는 그런 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분명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쿠버네티스 말고도 다른 오케스트레이션 툴들이 있는데 왜 쿠버네티스가 그렇게 많은 고객들 내지는 많은 커뮤니케이션 유저들에게 환영받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는 쿠버네티스는 각각의 사용자들, 특히 성장하는 사용자들을 커뮤니티와 그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되게 같이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프로젝트는 GitHub에 있는 150만 개의 프로젝트 중에서 약 9번째로 커밋 숫자가 많고, 그 다음에 기여자의 숫자는 리눅스 커널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되게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의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오픈소스 오케스트레이션 툴을 뛰어넘어서 이미 이제 사용자와 개발자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공동 커뮤니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는 단순히 오픈소스 내지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컨테이너를 제공하는, 컨테이너를 활용하는 클러스터 플랫폼을 이제 뛰어넘어서 온프라미스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연결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새로운 모델로서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한 쿠버네티스는 단일 확장 API를 이용해서 이제 확장과 그리고 성능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스케일 아웃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측 가능한 형태로 확장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플러그인들과 애드온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툴로서 이제 개발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쿠버네티스 설정 파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쿠버네티스를 운영하시면서 실제로 디플로이를 해보시면 쿠버네티스의 야물 파일들이 생각보다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놀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다커 파일이나 다커 컴포즈 파일은 각각의 다커 이미지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설정만 나타냈다면,
쿠버네티스에 대한 디플로이먼트, 서비스 이런 설정 파일들은 네트워크 팔리시, 그다음에 스토리지 설정 이것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에 배포하고는 콘피그 맵이라든지 여러분들의 빌드 설정 같은 것들도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설정 파일 하나에 되게 많은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이 설정 파일에 만약에 오타라도 한번 발생한다면 어떻게 디버깅 할 수 있을까요? 되게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쿠버네티스의 설정 파일 또한 관리해주기 위해서 헬름이나 큐브팩 같은 애드온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설정 파일들을 일일이 텍스트 파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애드온을 이용해서 훨씬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들도 유저들 사이에서 같이 개발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쿠버네티스는 이제 AWS와 같이 되게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고 저희 AWS의 디스팅기시 엔지니어들이나 그리고 AWS에 있는 오픈소스 커뮤니터들이 같이 공동 개발하면서 약 51%의 쿠버네티스 워크로드를 AWS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 쿠버네티스의 워크로드 약 51%가 저희 AWS에서 운영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가장 많은 테스트 그리고 가장 많은 유즈 케이스를 저희 AWS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이용해서 프로덕션이라든지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배포하신다고 한다면 가장 많은 유즈 케이스와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서 여러분들이 배포하시는 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셋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쿠버네티스를 개발할 때 로컬에서 여러분들의 로컬 랩탑이라든지 로컬 개발 환경에서 미니큐브를 이용한 개발을 내지는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싱글로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로 여러분들이 쿠버네티스의 쿠브 파일렛, 쿠버네티스의 설정 파일을 설정했을 때 이것들이 과연 정확하게 설정됐고 정확하게 디플로이 됐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 잘 구성되어 있는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가벼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여러분들의 랩탑이나 로컬 머신에서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다커의 커뮤니티 에디션에 다커 온 맥 버전, 그러니까 맥에 설치하는 다커 버전에서는 쿠버네티스가 싱글로드 쿠버네티스가 로컬호스트 클러스터로 내장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별도로 설치하실 필요 없이 맥에서 그냥 쿠버네티스의 설정 파일이라든지 쿠버네티스의 디플로이먼트를 로컬 머신에서 테스트해보고 바로 스테이징 내지는 프로덕션으로 넘길 수 있는 옵션들을 이제 가지시게 되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각각의 벤더에서 제공하는 내지는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이 제공하는 매니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온프라미스와 완벽하게 동일하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마스터 노드를 운영하고 싶다 하시는 고객들을 위해서 오픈소스에서 커뮤니티에서 개발하고 있는 쿠버네티스 오퍼레이터 내지는 콥스라는 명령, CLI 명령도 존재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쿠버네티스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엔터프라이즈 서포트가 가능한 IT 벤더들에서 제공하고 있던 솔루션도 있었습니다. 텍토닉 내지는 오픈시프트 이런 솔루션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죠. 이런 것들도 AWS 위에 올려서 바로 이용하실 수도 있고 또한 오늘 설명드릴 쿠버네티스 이제 매니드 서비스인 엘라스틱 컨테이너 서비스 포 쿠버네티스라고 해서 저희 AWS가 제공하는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를 이용할 때 아까 전에 있었던 그런 설정 파일뿐만이 아니라 인증이라든지 보안 설정 이런 것들도 자동화해주는 툴들이 필요한데요. 특별히 이미지를 ECR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이미지 레포지토리에다 자동으로 등록을 하고 권한이나 롤 내지는 팔리시에 맞게 이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도록 설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인증 자동화 플러그인들도 사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힙티오라든지 또한 저희들이 EKS를 조금 더 쉽게 사용하기 위한 자동화 툴인 EKS CLI 같은 경우는 웨이브웍스와 함께 개발하고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내용은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콥스로 생성할 때 여러분들이 입력해야 되는 CLI 명령입니다. 첫 번째는 AWS의 어베일러빌리티 존, 어느 어베일러빌리티 존에 여러분들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전개할지를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이제 쿠버네티스의 스테이터스 파일 그러니까 서버에 쿠버네티스 마스터 노드의 스테이터스 파일들을 저장해서 나중에 이걸 백업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클라이언트에서도 접속할 수 있게끔 이 정보를 보관하는
별도의 이제 S3 버킷을 하나 지정하신 다음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배포를 하시게 됩니다. 여기 각각의 이제 파라미터들은 마스터 클라우드의 카운터, 그 다음에 어떤 인스턴스 사이즈로 마스터를 배포를 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느 리전에 배포될지, 그리고 네트워킹은 어떤 모델을 사용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AWS EKS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동화돼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제 리전하고 프로파일만 선택하시게 되면 AWS CLI의 그 프로파일 설정 내역을 읽어서 간단한 명령으로 이렇게 배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EKS는 관리형 쿠버네티스 컨트롤 플레인으로서 고가용성 API 서버와 그다음 etcd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동화된 쿠버네티스 마스터 노드 클러스터를 운영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 EKS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클러스터를 배포하는 시점에 6개의 인스턴스가 자동으로 준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스터 노드의 클러스터를 운영하기 위한 3개의 인스턴스가 3개의 멀티 헤더로 이제 운영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3개의 인스턴스는 etcd로서 각각의 에이지에 배포되는 인스턴스 내지는 컨테이너들의 정보들을 이제 상태를 관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EK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KS는 크게 4가지 테넷이 있다고 저희들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쿠버네티스입니다. EKS가 쿠버네티스 매니지드 서비스라고 하는데 왜 쿠버네티스를 강조할까요? 바로 그냥 쿠버네티스가 유사한 API를 통해 가지고서 유사하게 컴패러빌리티를 적당히 제공합니다가 아니라 100%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오픈소스 쿠버네티스와 완벽하게 동일한 사용 환경을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AWS에서 서비스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뭐 엘라스틱 서치라든지 다른 서비스들도 있죠. 일부 서비스들은 저희들이 오픈소스와 약간 다른 버전들을 유지하고 그거를 성능을 최적화해 가지고서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에 더 알맞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죠. 근데 쿠버네티스는 이미 쿠버네티스 자체가 되게 머추어한 솔루션이고, 그리고 이것들이 커뮤니티에서 이미 인정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자체를 그대로 업스트림 내지는 오픈소스 쿠버네티스와 완벽하게 동일한 형태의 API를 제공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업스트림 쿠버네티스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첫 번째 그냥 쿠버네티스를 완벽하게 동일한 쿠버네티스를 지원한다는 것과 업스트림 쿠버네티스를 지원한다는 내용은 어떻게 다를까요? 바로 최신 쿠버네티스의 버전을 저희들이 항상 계속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EKS를 사용하시는 고객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토 업데이트 기능들도 같이 제공을 해서 여러분들의 마스터 노드가 항상 최신 버전의 업스트림 쿠버네티스의 사용 환경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쿠버네티스가 단순히 여러분들의 스테이징이라든지 개발 환경으로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엔터프라이즈 운영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용성과 안정성, 그 다음에 확장성을 제공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AWS의 다른 서비스들과 완벽하게 통합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저희가 많은 내용을 다루지는 못하지만 쿠버네티스를 이용할 때 고객분들이 얘기하시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네트워크, 두 번째는 스토리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디버깅,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깅, 모니터링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AWS 서비스와 인티그레이션이 된다는 얘기는 첫 번째, AWS 엑스레이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쿠버네티스에 배포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을 좀 더 손쉽게 디버깅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서비스되고 관리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새로운 뷰를 제공해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로깅 같은 부분에서 분산 로깅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이 로깅 스토리지 내지는 로깅 클러스터를 직접 운영하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와치 로그스를 이용하시거나 엘라스틱 서치라든지 플루언트 D 같은 것들을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로깅 클러스터를 별도로 관리하시지 않고 로깅 클러스터도 매니지드 서비스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플루언트 D 같은 걸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의 로깅 데이터를 S3에 바로 저장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많이 쌓인 로그들을 저희 아티나나 아니면 레드시프트 스펙트럼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분석하실 수도 있고, 이 분석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사이트를 추출할 수 있는 별도의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으로서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EKS에서의 아키텍처는 아까 전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듯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에이지별로, 가용 영역별로 API 서버와 etcd와 그리고 그 가용 영역에서 서비스하는 컨테이너의 인스턴스들이 배포되게 됩니다. 각각의 API 서버들은 서로 이제 HA 형태의 클러스터를 운영하게 되고요. 이것들은 실제로 고객분들께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마스터 엔드포인트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이제 my cluster EKS amazon aws.com이라는 만약에 엔드포인트로 여러분들이 EKS 클러스터를 배포하셨다면 여기에 단일 엔드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의 EKS 워크로드들을 운영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쿠버네티스 설정 파일로 만들어 놓으셨던 그 설정, 그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어플리케이션들이 바로 그냥 단일 컨트롤 플레인, 그러니까 단일 API 서버에 의해 가지고 마치 운영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플라이 하시고 그냥 배포만 하시면 바로 어플리케이션이 서비스화돼서 디플로이 되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EKS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첫 번째 EKS 클러스터를 생성하시고 그 다음에 워커노드를 생성하신 다음에 이걸 클러스터에다 추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객이 그 고객 환경에 맞게 애드온들을 추가하시고 나중에 워크로드를 실행하는 이 크게 4가지의 스텝을 밟아 나가게 됩니다. 만약에 처음에 EKS 클러스터를 생성하게 되면은 저희 AWS 사이드에서 바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이 수행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쿠버네티스의 API 서버를 구성하고요. 그의 각각의 리전, AG, 가용 영역에 배포되게 되고 그 API 서버의 데이터,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상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etcd가 구성돼서 AG에 같이 배포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API 서버에 들어오는 API 콜들, 그러니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오는 API 콜들에 대해서 롤이라든지 그 다음에 적절한 권한, 팔리시에 맞게 얘가 수행되는지를 볼 수 있게끔 IAM을 구성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인증을 설정한 다음에 마스터 노드들, 그러니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헤더 노드들이 오토 스케일링 되도록 자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결할 수 있도록 노드 밸런서,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가 구성이 돼서 여러분들의 클러스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앞에서 보시면 EKS 클러스터가 생성되고 나서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고객분들이 무엇을 하셔야 되죠? 바로 워커노드를 생성하셔서 붙이셔야 됩니다. 이 작업은 워커노드를 커스터마이징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워커노드를 붙이실 수 있다는 얘기도 되지만 굳이 워커노드를 생성해서 붙이는 작업을 하고 싶지 않으신 고객들, 이 작업 자체가 부담스러운 고객들한테는 오히려 작업 부하로 다가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EKS CTL, CLI,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간단하게 명령어 한 줄로 EKS CTL을 이용하셔서 설치하실 수 있고요. 이것들을 이용하시게 되면 EKS CTL을 이용해서 클러스터를 생성함과 동시에 바로 이렇게 노드 타입 C4 X라지 30개 노드를 클러스터에다가 바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30개 추가한 내역들을 다시 40개로 바로 한 번의 명령을 통해 가지고서 확장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클러스터 사이즈를 한두 번의 명령으로 확장, 축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좀 더 편리한 옵션들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밑에는 뭘까요? 여러분들 P2 인스턴스 다 잘 아시죠? 저희 이제 GPU 인스턴스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쿠버네티스에서 큐브플로우라든지 텐서플로우 같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특히 이제 그래픽 가속 기능을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을 배포하실 경우에 AMI, 저희 EKS용 최적화되어 있는 GPU 인스턴스 AMI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용해서 클러스터를 배포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GPU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을 가속시키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쿠버네티스의 디바이스 플러그인만 하나 추가해 주시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EKS 아키텍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워커노드들이 있고 EKS 클러스터를 여러분들이 처음 생성하실 때 컨트롤 플레인이 하나 생성이 되겠죠. 이때 컨트롤 플레인이 생성됐을 때 NLB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API를 호출을 하게 되면은 마스터 플레인, 컨트롤 플레인에서 워커노드와 통신을 하면서 쿠블렛으로 통신을 하면서 여기에 컨테이너를 올리고 파드를 관리하는 이런 오퍼레이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들은 여기
각각의 배포되어 있는 인스턴스의 ENI를 통해서 통신이 되게 되고 각각의 통신은 TLS를 통해 가지고서 암호화돼서 전송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통신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EKS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로깅 모니터링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커의 로깅 드라이버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커 로깅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다커 로깅은 스탠다드 아웃풋을 이용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화면에다가 뿌리실 수도 있지만 파일에다 쓰실 수도 있고 플루언트 D를 이용해서 내지는 뭐 레디스라든지 뭐 스플렁크 같은 거를 이용하시거나 아예 서드파티 툴을 더 확장해서 뭐 뉴렐릭이라든지 스모로직 이런 것들을 이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커 로깅 드라이버는 저희들이 EKS 내지는 다커 엔진 자체에서 제공하는 이런 다커 드라이버들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커 로그에서 다커를 배포하실 때 다커 런 하시는 상황에서 파라미터로 로그 드라이버를 파일 로그 드라이버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플루언트 D를 이용해 가지고서 특정 클러스터에다가 여러분들이 로그를 전송하도록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ECS에서는 그런 로그 드라이버를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었죠. 그럼 쿠버네티스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쿠버네티스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다양한 파드들이 인스턴스에 수십 개씩 올라가 있는데 이 파드들이 로그를 그 인스턴스의 특정 파일에다가 같이 쓰기 시작한다면 여기에 파일을 쓰기 시작했을 때의 이 I/O 부하를 이 인스턴스가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파드가 되게 복잡하게 이렇게 확장되는, 팬아웃되는 그런 시점에 이 로그를 모으는 것 자체도 생각보다 쉽지 않은 기술적인 도전 과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NCF에서는 이런 쿠버네티스의 로그 어그리게이션 아키텍처로서 제한되는 게 바로 플루언트 D와 엘라스틱서치 그리고 키바나 이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존에서는 아마존 EKS의 플루언트 D를 이용해 가지고서 이렇게 로그를 모을 수 있는 로그 어그리게이션 아키텍처들을 제안하고 있고요. 플루언트 D의 아키텍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운데 있는 플루언트 D가 여기에 로그 데이터를 이렇게 모아서 소스 1, 2, 3 그러니까 다양한 소스에 있는 로그들을 플루언트 D에서 모아서 플루언트 D에서 뭐 제이슨 형태로 모으기도 하고 컬럼 형태로 모아서 이걸 커스텀 필더로 만들어 가지고서 스토리지 영역에다가 바이패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스토리지 영역은 엘라스틱서치일 수도 있고 S3일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들이 지정하신 스토리지 영역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들은 데이터가 들어오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특정한 판단 내지는 필터를 걸어서 이것들의 로그 패턴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전송되게끔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엘라스틱서치와 키바나의 모델은 저희가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EKS 클러스터가 이렇게 있다면 각각의 인스턴스에 플루언트 D가 데몬셋 형태로 배포가 돼서 인스턴스 하나당 하나의 플루언트 D가 있고 거기서 배포되어 있는 그 인스턴스에 배포된 파드에서 배포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의 스탠다드 아웃풋으로 나오는 로그들을 플루언트 D가 엘라스틱서치에다가 전송을 하게 되고요. 이 전송된 엘라스틱서치의 이제 로그들은 이제 커스텀 필드라든지 이제 필드 형태로 어그리게이션 되어서 키바나에서 이제 보여주는 형태로 비주얼라이제이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플루언트 D의 데몬셋 디플로이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쿠버네티스의 설정 파일에서 간단하게 데몬셋 해가지고서 플루언트 D 클러스터를 만드시고 여기서 이렇게 모니터링 전송할 데이터 포트, 엘라스틱서치의 포트 그리고 주소를 지정하시면 이렇게 엘라스틱서치 쪽으로 연결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설정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특별히 쿠버네티스 모니터링을 할 때 되게 이제 헷갈려하시는 부분 중에 쿠버네티스는 모니터링할 내역들이 매우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쿠버네티스는 특별히 3가지 정도의 이제 모니터링 리소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소스 매트릭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큐블렛과 C 어드바이저로 구성되어 있는 녀석입니다. 이거는 각각의 쿠버네티스의 노드들의 그 상태 정보, 그 다음에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CPU와 메모리와 네트워크, 디스크 사용량 정보를 마스터 노드로 전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인스턴스에서 그 파드에 사용하는 전체 사용량이지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의 사용량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형태의
모니터링을 하시기 위해서는 바로 풀 파이프라인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프로메테우스를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모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쿠버네티스에서 대시보드에서 이제 보시는 그런 모니터링 내역은 클론잡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전체 클러스터의 상태 정보를 이제 폴링 형태로 화면을 리프레시해서 보여주는 형태, 이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에서는 여러분들의 서비스라든지 어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프로메테우스가 필수적으로 이제 필요하게 되고요. 이 프로메테우스는 플루언트D라든지 이런 다양한 큐블렛이나 플루언트D 같은 C 어드바이저리 같은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프로메테우스에 모으게 되고, 이 프로메테우스에 모은 데이터를 여기서 그래파나라든지 이런 형태로 대시보드 형태로 이제 보여주게 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를 모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관련된 좀 더 자세한 내역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가 이제 제공하고 개발하고 있는 EKS 워크숍을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KS 워크숍은 지금 이제 AWS에서 컨테이너 AOD를 갖고 있는 엔지니어들과 그리고 고객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같이 개발해 나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쿠버네티스를 이용하면서 어려웠던 점, 그리고 좀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 알고 싶었던 점들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피드백을 주시면 워크숍 컨텐츠로 같이 개발해서 고객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쿠버네티스의 스토리지 영역에 대해서 이창수 매니저님께서 나와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아마존 웹서비스 솔루션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이창수라고 합니다. 저는 이어서 스토리지와 오토 스케일링에 대한 다양한 쿠버네티스 옵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건데요. 먼저 스토리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컨테이너의 볼륨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시면은 그 컨테이너 이미지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볼륨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컨테이너가 배포가 되는 그 호스트에 있는 볼륨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호스트에 있는 볼륨이 아니라 컨테이너와 이제 네트워크를 통한 다른 볼륨을 데디케이트하게 이렇게 연결해서 어태치해서 사용하는 세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컨테이너에 있는 볼륨은 이제 그 컨테이너가 임시로 사용하는 볼륨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컨테이너가 종료가 되면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컨테이너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손실이 되지 않겠지만 손실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호스트에 있는 볼륨을 사용할 때는 컨테이너가 이제 다른 호스트에 재배치가 됐을 때, 예를 들어 다른 EC2 인스턴스에 재배치가 됐을 때는 그 기존 호스트에 있던 볼륨을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접근이 불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네트워크 볼륨인데요. 이제 이 경우에는 호스트에 독립적이기 때문에 이제 컨테이너가 다른 쪽으로 스케줄링이 되더라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템프 볼륨, 호스트, 로컬, 네트워크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은, 먼저 그 볼륨 타입 중에서 MTDER이라고 하는 템프 FS를 사용하는 볼륨 타입이 있는데요. 쿠버네티스를 이렇게 정의할 때 보시면 볼륨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볼륨 타입에 따라서 이제 사용하는 볼륨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MTDER을 사용하시면은 그 컨테이너가 배포가 되는 그 호스트에 있는 메모리 캐시를 임시로 사용하는 볼륨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긴 위포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템퍼러럴로 임시로 사용하는 볼륨이고, 정의하실 때 볼륨의 긴 위포로 하시면은 저렇게 여러분의 리파지토리에 있는 거나 다른 퍼블릭 리파지토리에 있는 어떤 스태틱 파일들이나 소스들을 그때그때 동적으로 배포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스트 패스는 그 배포가 되는 그 호스트에 있는 파일 시스템이나 어떤 파일들을 그 컨테이너에 마운트를 해서 사용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 때는 그 컨테이너 이미지를 최대한 경량화해서 만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차피 컨테이너가 호스트에 배포가 돼서 사용이 되는데, 그 호스트에 있는 파일셋들을 그 컨테이너가 사용이 가능하다면은 굳이 컨테이너에 포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럴 경우에 이렇게 호스트 패스를 사용하시면은 더 이미지를 경량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의 호스트에 배포되는 여러 팟들이 그 호스트에 있는 특정 파일 시스템이나 파일을 같이 공유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여러 팟들이 하나의 호스트에 배포가 됐을 때 이제 모든 팟들이 그
기존에 있던 호스트 볼륨을 수정하거나 지우거나 이랬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프리빌리지로 설정된 컨테이너만 저 호스트 패스에는 수정을 하거나 지우시는 게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임시 볼륨과 호스트 볼륨은 기본적으로 제약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스테이트리스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컨테이너의 그 네이티브한 특성을 살려서 어느 쪽으로 배치가 되든지 상관없이 그대로 사용을 하실 때 적합한 볼륨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하지만 이제 여러 스테이트풀 어플리케이션들은 이제 퍼시스턴트한 아까 설명드린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되는 호스트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볼륨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에서 보시기 전에 먼저 그 persistent 볼륨과 persistent 볼륨 클레임 크게 두 가지 오브젝트로 먼저 나눠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persistent 볼륨 PV라고 설명을 하는데, PV는 그 독립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볼륨 플러그인으로 그 NFS나 아이스카시 혹은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공을 하는 다른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의 여러 가지 볼륨을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먼저 PV를 사용을 하실 때는 먼저 PVC라고 하는 persistent 볼륨 클레임으로 먼저 해당 PV를 클레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얘기는 먼저 PV를 생성을 하고 PVC에서 정의한 그 스펙을 기반으로 그 PV와 PVC가 서로 바인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 그 볼륨을 프로비저닝 하실 때는 스태틱과 다이나믹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뒤에서 보다 상세하게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AWS 환경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PV를 만드실 때 그 정적인 프로비저닝 방식으로 봤을 때 먼저 AWS EBS 볼륨을 하나 생성을 해두시고, 저렇게 PV를 만드실 때 그 스펙에 보시면 AWS Elastic Block Store라는 API가 있습니다. 저건 쿠버네티스가 제공을 해주고 있는 API고요. 거기에 이제 볼륨 아이디로 저희가 사용하는 EBS의 볼륨 아이디를 저렇게 넣어주시고 PV를 만드시면은 기존에 있던 AWS EBS와 이제 PV가 서로 매핑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요청을 할 때는 PVC라고 하는 걸 만드셔야 되는데, PVC를 만드실 때는 여기 스펙의 어세스 모드하고 리소스의 리퀘스트할 스토리지 용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정의한 이 스펙을 기반으로 기존에 있던 PV를 쿼리해서 거기에 매핑되는 PV가 그 PVC하고 바인딩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기가짜리 PV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은 PVC로 8기가를 요청을 하면은 동일한 용량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PV가 PVC보다 같거나 더 큰 용량 중에서 가장 가까운 걸 찾아서 이렇게 매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팟을 배포할 때는 보통 팟 자체를 만들기보다는 팟을 컨트롤할 수 있는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나 디플로이먼트라는 그런 오브젝트를 통해서 보통 팟을 배포하시게 되는데, 그때 어떤 PV를 사용하실 건지를, 어떤 PVC를 사용하실 것인지를 이렇게 명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세스 모드를 그 PVC를 만드실 때 스펙에 명시를 해주시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AWS EBS는 하나의 단일 EC2 인스턴스, 단일 호스트에만 마운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EBS를 사용할 때는 read, write once를 사용하셔야 되고, 이제 다른 뭐 NFS 기반의 공유 파일 시스템이나 이런 형태는 이제 뭐 다른 옵션들도 같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PV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 PVC에서 특정 PV를 매핑하는 게 앞서 설명드린 그 용량이랑 그 어세스 모드만으로는 매핑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라벨과 셀렉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PV를 보시면은 메타데이터의 라벨 값을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AWS라면은 저기에 가용 영역과 뭐 EBS의 타입을 명시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건 그냥 메타데이터입니다. 메타데이터로 라벨을 편의상 저렇게 작성을 한 거고, PVC로 그 PV를 실제 클레임할 때는 이렇게 셀렉터에서 매치 라벨에 여러분이 설정하신 그 라벨에 맞춰서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은 이 라벨을 기반으로 해서 PVC가 PV를 클레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리클레임 폴리시는 그 PVC를 지우셨을 때 그 PV가
PV도 같이 지워지도록 할 건지 PV를 그대로 유지할 건지에 대한 옵션이라고 보실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PVC를 지우시면은 거기에 붙어 있는 PV와 그리고 백킹 디바이스인 AWS EBS나 다른 블락 스토리지도 같이 삭제되게 됩니다. 밑에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옵션이고요. 데모를 한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영상으로 준비를 했고요. 먼저 EBS ID를 확인을 하고 그 EBS ID를 기반으로 PV를 매핑을 해서 PV를 생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생성된 그 PV를 PVC와 매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샘플이 있는데 저는 카우치베이스로 준비를 했고요. 이제 카우치베이스용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를 생성을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생성을 해서 저 서비스 생성할 때 타입이 로드 밸런서로 제가 선택을 했는데, 이제 프로바이더를 AWS를 선택하시면은 AWS 환경 내에 ELB가 생성이 됩니다. 그럼 그 ELB의 DNS명 뒤에 저기 익스포즈한 포트를 기반으로 들어가시면은 그 ELB 뒤에 붙어 있는 저 카우치베이스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가 작동이 되게 되어 있고요. 저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는 보통 팟을 그냥 배포했을 때는 그 팟이 죽으면은 그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에 명시한 그 리플리카 숫자만큼은 다운이 되더라도 다시 자동으로 유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오브젝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먼저 저희 환경 내에서 볼륨들을 먼저 인스턴스를 확인하고 볼륨을 확인하고 있고요. 볼륨 앞에 세 개는 워커 노드, 실제 파드가 배포가 되는 그 EC2 인스턴스의 볼륨이고요. 이거는 제가 미리 생성한 5기가짜리 EBS 볼륨입니다. 그래서 볼륨 ID를 먼저 확인을 했고, 그 볼륨 ID를 기반으로 PV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쿠버네티스의 커맨드는 그 kubectl을 사용하시면은 kubectl 크레이트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야물 파일을 먼저 만드시고 생성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미리 생성한 PVC의 그 명시 파일을 보시면 스펙을 보시면은 여기에서 스토리지 용량을 5기가를 사용할 거고, 라벨은 아마존 EBS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세스 모드는 리드 라이트 언스인 PV를 찾아서 매핑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방금 제가 생성한 볼륨이 5기가짜리 볼륨이기 때문에 그 볼륨 하나에 맞춰서 매핑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커맨드는 kubectl create로 다 이렇게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get PVC로 보시면은 그 PVC가 PV1에 매핑이 되어 있는 걸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런 과정이나 만드시는 게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실제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은 바로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제 만든 그 볼륨을 카우치베이스 팟을 만들면서 그 팟에다가 그 볼륨을 입히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카우치베이스 어떤 이미지를 사용을 할 건지, 그리고 어떤 컨테이너 포트를 활용할 것인지 명시를 해주게 돼 있고, 이제 밑에 스펙에 보시면은 볼륨의 persistent 볼륨 클레임으로 그 클레임 네임 방금 생성한 그 PVC1을 사용하겠다라고 저렇게 명시를 해주면은 방금 생성한 그 PVC1이 저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가 만들어질 때 매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카우치베이스용 RC를 만들었고, 이렇게 컨트롤러가 생긴 거를 이제 확인하는 커맨드입니다. 이렇게 desired하고 current가 이렇게 있는데 실제 설정한 거에 맞춰서 실제 현재 어떻게 올라와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urrent가 desired보다 낮게 되면은 자동으로 맞춰서 desired 값에 맞춰서 라이프 사이클이 유지가 되게 되고, 현재 보시면은 저희 환경 내에서 ELB가 없는데요. 여기에서 서비스를 만들 때 서비스 타입을 로드 밸런서로 설정을 하시고 프로바이더로 AWS를 선택하시면은 저희 환경 내에서 ELB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지금 그 익스포즈를 하면서 서비스를 만들었고 타입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그 ELB가 생긴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 그 쿠버네티스에서 보시는 DNS 네임과 그리고 저희 콘솔에서 보는 그 ELB의 DNS명이 동일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익스포즈한
그 포트하고 ELB의 DNS명으로 카우치베이스 생성한 그 파드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에 어세스를 해서 실제 그 5기가짜리 EBS가 잘 어태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뒤에 8091 포트를 통해서 쿠버네티스 그 카우치베이스의 콘솔에 접근을 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그 PVC로 붙인 5기가짜리 볼륨이 거기에 잘 장착되어서 관리하실 수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테이트풀한 어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 환경으로 운영을 하실 때는 이런 형태로 보통 PVC로 어떤 persistent한 볼륨을 그 컨테이너에 배포를 해서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환경에서 이렇게 EBS를 미리 만들고 PV도 미리 만들고 그거를 PVC로 매핑하고 이런 게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쿠버네티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이나믹 프로비저닝을 통해서 운영을 하십니다. 이거는 그때그때 PV를 만들고 매핑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지 클래스를 하나 정의해 놓으면은 거기 정의해 놓은 스토리지 클래스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이 그 파드를 배포할 때 그 정의한 스토리지 클래스만 같이 정의를 하면은 거기 뒷단의 스토리지 클래스를 참고를 해서 알아서 뒷단의 볼륨이 다 생겨서 매핑이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비저너로는 당연히 저희 AWS EBS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저 kubernetes.io API에서 저희 AWS EBS를 프로비저너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 여기 있는 파라미터는 그 AWS EBS의 다양한 익숙하신 파라미터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가용 영역에 할 건지, GP2로 할 건지, IO로 할 건지, 뭐 인크립션을 할 건지 이런 설정들을 미리 해두시면은 이제 실제 팟을 디플로이 할 때는 이 스토리지 클래스만 명시하면은 거기에 그거를 참고를 해서 자동으로 볼륨이 프로비저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클래스를 활용하시면은 EBS 볼륨을 미리 만드실 필요가 없어지고, 그 볼륨 아이디에 매핑해서 PV를 만드실 필요도 없어지고, PVC를 통해서 PV를 따로 요청하실 필요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디폴트 스토리지 클래스를 정의를 하시면은 여러분이 팟을 배포할 때 따로 스토리지 클래스 이름도 넣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디폴트 스토리지 클래스에 맞춰서 자동으로 볼륨이 매핑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스토리지 클래스 네임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아까 익숙하신 그 PVC에 밑단에 스토리지 클래스 이름만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그게 맞춰서 매핑이 일어나게 되고, 이 PVC를 이제 팟을 배포할 때도 함께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토스케일링에 대해 살펴볼 예정인데요. 그 오토스케일링은 쿠버네티스에서 크게 보시면은 그 팟을 오토스케일링하는 영역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 노드를 오토스케일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드라면은 저희 EC2 클러스터나 혹은 실제 그 팟이 배포가 돼서 러닝이 되는 그 클러스터를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당연히 팟이 오토스케일링 되기 위해서는 노드에 있는 그 클러스터에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어야 노드가 같이 팟이 오토스케일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팟의 오토스케일링 중에서 호라이전탈 파드 오토스케일러를 살펴볼 건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스케일 아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케일 업이 아니라 스케일 아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각각의 그 쿠버네티스가 수행이 되는 그 노드에 보통 그 큐블렛과 C어드바이저가 하나씩 데몬셋으로 C어드바이저가 데몬셋으로 돌고 있고, 큐블렛을 통해서 그 매트릭 서버로 이렇게 보내주게 됩니다. 팟이나 컨테이너의 매트릭들을 보내주게 되고, 그거를 어그리게이터를 통해서 HPA 컨트롤러로 그 매트릭들이 전달이 되면은 그 미리 생성하신 그 디플로이먼트에 있는 리플리카 숫자를 변경하는 형태로 그 HPA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 데모에서는 그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일반적으로는 디플로이먼트라고 하는 그 팟 컨트롤러를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는 단순히 팟에 대한 리플리카 숫자만 이제 컨트롤을 해주는 컨트롤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디플로이먼트는 거기에 좀 더 추가적인 디플로이먼트 관련한 스펙들이 추가가 되어 있는 오브젝트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상세하게 보시면은 디플로이먼트를 미리 생성을 하시고 그 디플로이먼트는 어떤 팟을 사용할 건지 리플리카 개수는 몇 개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주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HPA를 만드실 때 타겟 유틸리제이션을 몇 프로로 하겠다라는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그 설정에 맞도록 그 디플로이먼트에 있는 리플리카스 숫자가 자동으로 스케일 인아웃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여기 있는 30초 주기 이런 건 기본적으로 디폴트 수치인데 변경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쿨다운 딜레이가 있는데 그 매트릭에 따라서 너무 빨리 이렇게 스케일 인아웃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 스케일 아웃이 갑자기 급격하게 일어났을 때 그런 현상을 스트레칭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맞춰서 이제 기본적인 쿨다운을 가지고 HP에 관련한 액티비티가 일어나도록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설정은 기본적으로 5분이 디폴트인데 이제 운영 환경에 맞춰서 너무 빨리 했을 때 너무 늦게 했을 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스테이플한 그 오토 스케일링 버전 1에서는 이 버전은 쿠버네티스가 제공하는 API입니다. 여기에서는 CPU 매트릭만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V2 베타 2에서는 메모리나 커스텀, 익스터널 멀티플 매트릭들을 모두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KS 같은 경우는 베타 API를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알파 버전만 아니면은 AWS, 아마존 EKS에서도 다 지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메이저 버전이 같아야겠지만, 네, 그렇고요. 이것도 데모를 짧게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그 매트릭 서버를 미리 설치하셔야 되는데 전 시간 관계상 미리 설치를 해놨고 거기에 스테이터스를 확인하고 샘플 아파치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디플로이먼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HPA를 생성을 해서 그 타겟 유틸리제이션만큼 맞춰서 그 리플리카 숫자가 변경하는 것을 확인하는 데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V1 베타 1 매트릭이 이 매트릭 서버 API입니다. 그래서 그게 잘 올라와 있는지 컨디션을 확인을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밑에 URL에 가면은 앞서서 정영준 매니저께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관련한 이런 데모나 핸즈온은 다 실제로 한번 해보실 수 있도록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PH 아파치 샘플 이미지로 해서 디플로이먼트를 생성을 하고 서비스까지 노출을 해서 80 포트로 노출을 한 커맨드이고, 이제 HPA라고 하는 그 오토 스케일링 오브젝트를 만드는데 그 CPU 퍼센트를 50%로 타겟을 맞추고 민맥스는 1과 10으로 맞춰 있는 설정입니다. 그 다음에 로드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이런 샘플 로그들을 계속 발생을 시킬 거고요. 그 이후에 그 HPA 상태를 보면은 타겟이 일단 언노운으로 나옵니다. 아직 매트릭을 못 받고 있고요. 매트릭 서버가 아직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200%로 부하가 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타겟은 50%로 되어 있고 현재 팟이 하나만 돌다가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 숫자가 4개로 바뀌어서 4개가 돌고 있는 걸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4개가 도니까 200%의 부하가 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115%로 저렇게 부하가 줄어든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좀 더 지나면서 여덟 개까지 리플리케이션 숫자가 올라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10개까지 늘어났을 때 이제 부하가 58%까지 이렇게 내려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48%까지 내려가면서 타겟 유틸리제이션에 맞도록 리플리케이션이 늘어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서 제가 로드를 이제 중지시키면은 다시 컨트롤러에 있는 그 리플리카 숫자는 다시 하나까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는 데모입니다. 그래서 부하가 5%로 저렇게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리플리카 숫자도 그만큼 이제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까지 팟이 줄어든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실제 실습을 여기 EKS 워크샵에서 한번 해보시면은 손쉽게 방금 하신 여러 가지 설정 파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운영 환경에서는 그런 CPU 유틸리제이션뿐 아니라 다양한 커스텀 매트릭들을 활용하는 오토 스케일링을 더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custom.matrix.kubernetes.io라고 하는 매트릭라는 API과 호환되는 커스텀 아답터들이 있습니다. 이제 프로메테우스가 대표적인 그 커스텀 아답터인데요. 이제 보통 어그리게이션 레이어라고 하는 어그리게이션 레이어를 통해서 쿠버네티스 API가 아닌데 그거를 쿠버네티스 API처럼 등록을 해서 어그리게이션에서 사용하는 형태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프로메테우스를 설치를 하시고 그 아답터를 배포를 해서 저기 있는 저 custom.matrix.kubernetes.io가 저 해당 커스텀 아답터의 매트릭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시게 되는데, 상세한 사항은 여기 나중에 URL을 확인하시면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좀 더 상세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쿠버네티스 실제 다큐멘트에 가시면은 이런 워크스루가 저희 워크샵뿐 아니라 굉장히 상세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멀티플 매트릭을 사용하는 케이스도 있고 커스텀 매트릭을 사용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시나리오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패킷 기반으로 매트릭을 보실 수도 있고, 팟의 패킷 기반으로 보시거나 특정 오브젝트의 어떤 HTTP 리퀘스트 개수를 기반으로 보실 수도 있고, 혹은 로드 밸런서를 사용하시면 보통 로드 밸런서에 들어오는 그 리퀘스트 카운트를 기반으로도 많이 이렇게 분기를 하시는데, 그 로드 밸런서의 어떤 리퀘스트 카운트를 기반으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혹은 쌓여 있는 어떤 외부 익스터널 큐의 개수를 통해서 뒤에 있는 워커들의 팟을 이렇게 오토 스케일링을 하시거나 하는 형태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버티컬 파드 오토 스케일러는 스케일 업이 업다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는 이렇게 스케일 아웃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조금 복잡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형태는 비슷합니다. 그 리커맨더와 업데이터가 VPA 컨트롤러에 있어서 이제 그 리커맨더와 업데이터의 상황을 충족이 됐을 때 기존에 있는 팟의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팟의 스펙을 변경해 주는 형태의 오토 스케일링입니다. 이렇게 팟을 더 큰 팟으로 변경을 하거나 적은 팟으로 변경을 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팟이 일단은 다운이 되고 그 다음에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일반적인 스케일업은 온라인 중에서 변경이 되는 형태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먼저 이런 VPA 같은 경우는 먼저 팟이 정제가 되고 그 다음에 스펙이 바뀐 다음에 다시 다른 곳에 스케줄링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VPA 리커맨더와 업데이터를 보시면은 그 매트릭 서버로부터 받아서 어떤 결과로 레커멘드를 할지, 어떤 결과로 팟의 스케일을 어떻게 바꿀지 이런 거를 설정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업데이터는 실제로 이제 VPA 오브젝트하고 팟을 비교를 해서 그 리커멘데이션을 실제 팟에 패치하는 기능을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하지만 VPA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팟이 말씀드린 대로 다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하셔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팟 디스트럽션 버젯 같은 걸 사용하시면은 동시에 디스트럽션 되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팟이 다른 곳에 배포가 됐을 때 클러스터의 스테이터스를 확인하는 이런 다양한 로직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토리 스토리지에는 그 이벤트하고 유틸리제이션들이 저장이 되게 되고요. 그 마지막으로 클러스터 오토 스케일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실제 그 팟이 배포가 되는 그 밑단에 있는 호스트 노드들이 스케일 아웃과 스케일 인이 일어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정 파일에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로 AWS를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이 노드에는 기존에 생성하신 그 AWS 의 오토 스케일링 그룹, 그 워커 노드의 오토 스케일링 그룹 이름을 저렇게 넣어 주시게 되면은 쿠버네티스에서 생성된 클러스터 오토 스케일러가 실제 여기에 매핑이 되어 있는 AWS에 있는 오토 스케일링 그룹과 연계돼서 서로 통신이 일어나서 스케일 인아웃이 일어나게 됩니다. 동작하는 방식은 만약에 스케일 인이 필요할 때는 불필요한 노드를 unneeded로 마크를 하고, 그 10분 동안 스케일 인이 되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이 다 충족이 되고 나서 스케일 인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스케일 다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노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렇게 disabled annotation을 사용을 하시면은 특정 노드가 스케일 인이 되는 걸 방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파드 디스트럽션 버젯을 활용하셔서도 마찬가지로 팟이 특정 팟이 이렇게 스케일 인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시거나 이렇게 리스트릭션을 걸 수 있는 옵션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팟과 노드 모두 리스트릭션을 걸 수 있는 옵션들이 있고, 컨텐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상세한 사항은 여기 FAQ에서 좀 살펴보시면은 어떤 조건으로 스케일 인이 되는지, 어떤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스케일 아웃이 되는지를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준비한 좀 다양한 참고 자료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모든 걸 다루지 못해서 뒤에 최대한 많이 좀 유용한 링크들을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설명드린 EKS나 EKS 워크샵뿐 아니라 큐브CTL의 다양한 커맨드들, 그리고 아키텍처들, 쿠버네티스의 네트워크나 디플로이먼트 세트, 이런 개념들이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운영 환경에서는 쿠버네티스의 보안 관련한 다양한 요소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쿠버네티스 시큐리티 관련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참고 샘플 어플리케이션도 있으니 한번 실제 팟을 배포해 보시면은 보다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정리하면서 앞에 더 있을 예정이라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찾아와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피드백들 이렇게 설문지에 오늘 세션과 저희 행사에 대한 이런 피드백을 주시면 저희가 보다 나은 세션을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